안녕하세요. 네, 되게 날씨가 굿인데 여기 다들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통합사회2 내신 성공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부원장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와이즈 과학학원에서 사회탐구 영역을 맡고 있고요. 제가 이제 최근까지 올해 2월까지 교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 통합사회를 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내신 출제하고 어떻게 변별할지 그 포인트를 잘 알고 있다는 거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대성마이맥에서 진행한 스타강사 코리아라고 그런 강사 오디션이 있거든요. 제가 통합사회 영역에서 최종 결선까지 또 진출을 해서 저의 실력을 또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내신만 출제했다고 해서 수능에는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성학력개발연구소라고 해서 모의고사 문항을 이제 개발하고 출제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제가 모의고사도 여기서 출제를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뿐만이 아니고 수능까지 제가 한 번에 제가 잘 출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고1, 2, 3들을 다 가르쳤다 보니까 고1 때가 어떤 포인트가 힘들고 고2 때가 어떤 포인트가 힘들고 고3 때는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제가 잘 캐치할 수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통합사회2라는 과목 자체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혹시 통합사회 1 과목에서 1학기 과목이죠? 혹시 1등급들 맞으셨나요? 네. 이 통합사회 1 과목은 대체적으로 조금 암기형 과목이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되게 암기만 잘하고 조금 그런 변별 포인트만 살짝만 챙겨갔어도 1등급을 되게 잘 맞을 수 있었던 과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통사2가 되면서 출제 범위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통사2에서 어떤 범위, 어떤 과목이 문제를 만드냐? 정치와 법 영역이랄지 경제, 생활과 윤리, 세계지리 문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되게 이게 수능에서 되게 어렵게 다뤄지던 개념이 지금 통합사회2 내용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심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되게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통사1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었던 영역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그 1학기 때 1등급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역전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급 받았던 친구들은 그냥 그거 암기만 하면 되던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영역들을. 근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 대비하지 않는다면 걔네들도 미끄러질 수 있다 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통합사회2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통합사회2 가면서 자료해석형 문항이랄지 계산 문항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경제 파트 들어가게 되면서 그래프가 나와요. 특히나 이제 문과형 친구들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되게 당황하죠. 그쵸? 그래서 복잡한 자료 해석이랄지 계산 문제 등 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떤 영역이 발목을 잡냐?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정치법 파트에서는요. 인권의 확장 과정, 기본권의 유형과 특징, 기본권 제한 요건 여기까지는 암기로 대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여기는 개념 알고 특징 알고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권력분립제도 연소자의 근로계약서 파트로 가면서 여기에 다 빈칸을 뚫어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다 빈칸을 뚫어놓고 만약에 가에 뭐가 들어간다면 C에는 뭐가 들어가고 라는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추론형 문항으로 되게 꽈버리면서 냅니다. 특히 강동구 지역이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어렵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이 파트에서 상당히 변별력을 가져가더라. 그리고 연소자의 근로계약서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근로계약을 맺음에 있어서 어떤 법적 판단을 하게 될지 되게 긴 제시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난 고등학생 누군데 지금 몇 살이고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해? 최저임금은 얼마야? 이 최저임금을 또 계산하고 얘가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법적인 판단들을 다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문항에서 조금 헤맬 수 있다.
그래서 이 법 정치 파트는요, 고2, 고3에 등장하는 정치화법 내용이 고난도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나 하위권 친구들은요, 여기서부터 헤매요. 인권의 확장 과정, 기본권 유형, 기본권 제한 요건, 이게 내가 들어는 봤는데 이게 다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게 뭐였지? 이것도 이것 같은데? 이것도 이것 같은데? 되게 다 맞는 말처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위권 친구들이라면 여기도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권력분립제도, 연소자의 근로계약서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윤리 파트를 보니까 여기까지가 아마 중간고사 범위일 것 같아요. 윤리 파트를 보니까 정의의 의미, 뭐 교정적 정의라고 하면 보통 사형제도가 나와요. 그리고 다양한 정의가 여기까지 해서 되게 어렵게 생활윤리에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시민 불복종까지 해서 생활과 윤리라는 수능 과목에서 오답률 탑5 안에 드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중간고사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윤리 파트는요, 말장난이 되게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상가의 입장을 알고 있더라도 A가 B이다 라고 했을 때 맞는 말인데 A만이 B이다, 한 글자 달라졌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다른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이 선지로 내려가서 보기에는 똑같은 말 같기 때문에 조금 이런 말장난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 이 말장난 선지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각 사상가별 말장난 낚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고, 평화이론은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활윤리에서 고난도로 출제된 영역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여기 되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그 뒤에 가서 보니까 아마 좀 많이 나간다면 경제 파트까지 나갈 것 같은데 아마 여기는 기말고사로 빠질 것 같아요. 경제 파트 들어서면서 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경제 체제, 여기까지는 그냥 암기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이제 합리적 선택, A안, B안, C안, 우리 쿠팡 같은 거 사더라도 뭐가 합리적이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문제화 시킨 겁니다. 만약에 A, B, C 중에 이 선택지가 있을 때 뭘 고르는 게 합리적이지?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뭐 더 할인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결과값이 바뀔까? 라는 것까지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선택 어렵게 나오고요. 뭐 금융자산 문제도 그냥 개념 문항으로 나오면 쉬운데 이 합리적인 선택과 금융자산이 혼합돼서 나오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합돼서 나온다면 되게 어려워요. 뭐 금융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들 아시는 뭐 채권이랄지 뭐 주식이랄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 파트, 여기가 진짜 킬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동구 지역의 내신들을 보니까요, 이런 그래프를 내요. 이렇게. 안 그래도 문과 친구들은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머리가 아픈데 막 이렇게 그래프를 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계산해서 기회비용을 구하래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원래 통합사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걸 변별을 하려다 보니까 프린트물에 추가하게 되고 고3 경제 내용에 있는 이런 그래프 문항까지 가져와서 변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무역 파트, 기회비용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비교우위, 절대우위 구하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고, 이 합리적 선택 국제무역 파트, 경제에서도 오답률 탑5 안에 드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변별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 분석 문항 및 계산 문항에 무조건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 수 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지리 파트 가게 되면요, 지리 파트 1학기 때는 되게 쉬웠어요. 그냥 기후 암기하면 되고, 그냥 뭐 특징 암기하면 되고, 문화 암기하면 되고, 문화권 암기하면 되는데, 세계화, 세계도시, 지역화 전략,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암기로 해결이 되는 문항이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영토 갈등, 인구 구조, 에너지 자원 가면서 다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지도 문항 나오고, 또 지도 문항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지도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그쵸? 이걸 미리 보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걸 아이들이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거지? 되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데만 이걸 만약에 처음 낯선 제시문을 보고 낯선 이런 통계 자료를 봤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는 데만 시간을 한 10분 할애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2학기 때는 경제가 들어가는데 이런 그래프 문항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기만 하면 쉽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뭔가 이런 지도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자료를 해석하는 훈련이 무조건 기말고사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위치와 특징을 암기하는 연습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래서 1학기 때 보통 지도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2학기 때도 연계돼가지고 지도 문제, 그래프 문제, 인구 구조 문제 엄청 어렵게 연계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강동구 지역의 기출문항 특징을 좀 보니까요. 물론 아까 제가 내신형 문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건 암기형 문항도 물론 나오죠. 근데 수능형 문항이 혼재되어서 출제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고3들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것도 문항에 출제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내신형 문항은 보통 우리가 암기로 해결되죠. 우리가 사회 하면은 암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수능형 문항은 자료 해석 능력도 필요하고요. 사고력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 훈련이 얼마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애가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여기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고1 과목인데 뭐 고2, 고3 수준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통합사회가 수능 과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도 야 고2, 고3 수준까지 내야겠다더라 라고 저희끼리도 막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지리라든지 뭐 생윤이라든지 이런 정치법, 경제 이런 거 고1 수준을 넘어서는 문항을 출제해서 변별하는 경향이 있더라. 왜냐면 이게 수능형으로 우리가 수능까지 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당히 독특한데요. 일반 사회 영역은 추론형 문항이 다수 출제되더라. 이 강동구 지역이 어떻게 변별하는지 보니까 이 추론형 문항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만약에 A가 뭐뭐고 가가 뭐뭐라면 뭐뭐는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사고력을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까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죠.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이게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명확한 개념 암기가 필요한 게 이 강동구 지역의 기출문항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기출문항 예시를 보여줄 텐데 아까 말했죠. 추론형 문항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3권 분립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정부고 어느 게 법원이고 그쵸 어느 게 국회고 이런 걸 다 지금 빈칸을 뚫어 놓고요. 만약에 A가 무슨 뭐 법원이라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뭐뭐라면 라에는 뭐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추론형 문항이잖아요. 이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돼요. 그럼 애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벌써 시간을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강동구 지역이요. 약간 이런 문항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항을 많이 다루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 문항들. 이게 경제에서 나오는 건데 고1 기출문항이 아니에요. 고2, 고3 기출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고2, 고3 기출문항까지 우리가 명확히 분석을 해야지 이 그래프를 처음에 만났을 때 낯설지 않고 우리가 풀어갈 수 있더라. 그래서 되게 어렵죠. 뭐 여기 기간에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그래프를 미리 분석을 해봤으면 이게 되게 쉬웠을 건데 그래프를 분석을 안 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당황스럽고 이걸 무조건 틀리게 되겠죠. 아니면 풀더라도 이게 이건가? 이거겠지 하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할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사실 통합사의 범위가 아니에요. 경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문항까지 내신다는 거예요. 강동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기도 고3 세계지리 수능 문항입니다. 수능 문항까지 이렇게 이 자료는 뭘 의미하고 이 자료는 뭘 의미하고 이 자료는 뭘 의미하고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마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될 거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런 타임어택 과목들 이런 걸 접해봤냐 안 접해봤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접해봤다는 경험만으로도 되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솔직히 말해서 고2, 고3 문항이 나온다는 걸 아는데 이걸 어떻게 혼자서 공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강동구 지역은 특히나 고1 수준의 문제집 가지고 이게 내신이 우리가 잘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별하는 거는 고2, 고3 수준의 문항으로 변별하는데 고1 것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점수를 잘 맞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통사 1까지는 가능했겠죠. 근데 통사 2 들어서면서 이런 문항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선생님의 개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가 통합사회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국영수도 공부해야 되고 뭐 가탐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별도 필요하고요. 어떤 시간을 단축하는 게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제 PR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네, 제가 제 PR을 좀 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자체 제작 교재 뭐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고 뭐 이런 뭐 복습 강의 제공, 질의응답 뭐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요, 강의를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다 손필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이 손필기 강의록을 당일날 업로드를 해줍니다. 카톡방에. 이거 우리가 이런 거 배웠었지? 이거 기억나지? 이거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 혹시나 놓친 필기 있으면 너가 이거 써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손필기 강의록을 제공해주고 제가 매주 그 단원에 대한 주간지를 낼 거예요. 문항을 낼 거예요. 숙제를 내줄 건데 이 숙제에서 너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런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손필기 해설을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거는 되게 강동구 지역에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지 하나하나 다 쪼개서요, 어디 무슨 고등학교 기출문제, 어디 뭐 학력평가 문제, 수능 문제 이런 선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선지들을 하나하나 다 추출을 해서 OX 문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OX 문항을 풀게 되면은 얘가 틀린 문항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 하는 약점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또 얘가 맞았더라도 왜 맞았는지 얘가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문항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다 고쳐보는 연습. 그쵸? 한번 다 고쳐보는 연습하고 제가 손필기로 한 번 더 해설까지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저는 약간 이런 거에 좀 특장점이 있다는 거 좀 꼼꼼하게 살펴봐 줄 수 있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한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브로셔 이거 받았을까요 혹시? 네.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보면요, 뭐 강의 특징에 뭐 무한반복 A, B, C, D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잠깐만 좀 설명하려고요. 예, 무한반복 A, B, C, D라 해서요, 첫 번째 A 단계, 올인원 단계죠. 개념 완성 때부터 제가 올인원으로 기본적인 개념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빈칸 복습 진행할 거고, 백지 복습 같은 거에서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는 학습이 메타인지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빈칸 복습이나 백지 복습을 하고 이거를 틀리는 거,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온다면 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메타인지 학습으로 무한반복 시킬 거고요. 제가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될 서답형 문항 대비까지 또 할 겁니다. 이 단계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빈칸 뚫어놓고 이런 개념에 또 여기도 약간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야? 너가 서답형 문항 풀려면 여기에 뭐 들어갈지 알아야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제돼서 나올 거야. 제가 아무래도 출제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학교에 뭐 그런 것도 다 참고를 했었고요. 뭐 이런 걸 읽고 이것에 대한 용어를 쓰세요 하고 제가 출제될 서답형 문항까지 여기서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B 단계는요, 블루프린트라고 해서요, 약간 이게 설계도라는 뜻이거든요. 얘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자료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지, 그 파트가 이 파트고요. 낯선 추론형 문항 아까 보셨죠? 이렇게 A, B, C 해가지고 A가 뭐라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나가 뭐라면 다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계산 문항, 뭐 상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 어떤 걸 고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일지, 이런 거 계산 문항도 충분히 제가 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리 문항 같은 거, 이런 통계 자료 알고 들어가는 거랑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통계 자료, 낯선 추론형 문항이랄지 이런 통계 자료, 계산 문항에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장 가가지고 당황하면 말려들어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또 출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내신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자료가 있어요, 또. 그런 출제될 자료와 유형 대비까지 제가 한 번에 싹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강동구 지역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양의 선지를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약 한 100문항에서 한 150문항 사이 정도 되는 걸 단원마다 다룰 거고, 나올 만한 빈출 고난도 선지들만 모아서 메타인지 학습, 아까 설명드렸죠. 뭘 알고 뭘 모르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아이들도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 알아야 애가 어디를 공부해야 하면 될지 약점 보완을 할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눈에 보여야 얘는 뭐가 조금 부족하구나, 여기를 채워야겠다 라고 하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출처를 적어놨어요. 뭐 이거는 6월에 나온 선지고, 이거는 내가 출제 예상으로 프린트물을 보니까 이런 선지가 나올 것 같더라. 그리고 여기도 뭐 10월 달에 나온 문항, 여긴 수능에 나온 문항, 뭐 출제 예상 문항, 여기는 무슨 고등학교 기출,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올 만한 선지만 간추려서 약 100문항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동구에서 이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선지를 분석해서 다루는 강의는 조금 없는 걸로 제가 아직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의 좀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에 빵꾸가 나지 않도록, 또 이게 또 수능까지 또 도움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모든 선지, 출제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될 모든 선지에 제가 한번 대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듣고 나면은 좀 간증이 쏟아질 거예요. 내가 선지 이거 마스터 들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면은 선생님 그대로 나오진 않았는데 비슷한 개념이 출제가 되었어요 라고 무조건 이게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완료를 했으면 D단계, 디코드 단계죠. 그쵸? 해독하다, 약간 이런 의미인데요. 시험 직전에 약점 보완 모의고사를 제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떤 게 약점이니까 이런 문항들로 구성을 해서 시험 직전에 이런 문항들로 다 채워놓고, 너 이거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공부해와. 그래서 보면은 뭐 제가 이런 시험지 편집 툴이 있다 보니까 뭐 1번 문제, 3번 문제 이렇게 하면서 너 이게 약점이지, 이거 풀어봐, 무조건 풀 수 있어야 돼, 너 지금 시험 직전이니까. 만약에 못 풀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24시간 깨어 있을 거야. 시험 전날까지 제가 24시간 깨워서 제가 카톡으로 질의응답 받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시험 직전에 약점 보완 모의고사가 한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커리큘럼을 잠깐만 소개하자면 이게 중간고사거든요. 제가 또 통합사회만 진행하다 보니까 3주 정규 과정이 있고요. 이제 뭐 중간고사 첫 번째 단원, 두 번째 단원 이런 거 개념 완성하면서 문항도 되게 풀 거고 개념도 완성을 한 다음에요. 3단계 들어서 우리가 내신에 출제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랄지, 그 선지들이랄지, OX 문항들이랄지 여기서 다 다룰 겁니다. 3주차에. 그리고 4주차 되면은 직전 대비 보충이라고 해서 얘가 시험 전주에, 시험 전날이 될 수도 있고요. 하면 시험 이틀 전이 될 수도 있고, 직전 대비 보충이라고 해서 이걸 얘가 뭐가 부족한지 제가 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낼 거예요. 이게 다 완벽히 마스터 될 때까지. 네.